그래서 본격적으로 된 거는 98년에 자라고 아시죠? 그분이 인간 글씨를 인식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데이터로 바꾸는 거를 처음 보여드렸어요. 아, 그러니까 AI가 그동안 한글로 있다가 갑자기 이게 되네? 우리가 글씨 쓰는 것 갖다가 얘가 판독을 하고 이해를 하네? 그렇게 시작된 게 AI예요. 그러고 나서 핸드라이팅 레코니션, 글씨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스피치 레코니션, 인간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AI가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미지 레코니션, 이미지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진을 보고 얘를 갖다가 특정 패턴을 학습시키면 얘가 고양인지 개인지 데이터로 전화를 해서 컴퓨터 안에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획기적인 사고가 나옵니다. 여기서 막 급속도로 쭉 올라왔는데요. 2015년에 그 거대 기업 있잖아요. 구글에서 텐센플로어라는 오픈소스로 공개합니다. 야, 드디어 이제 시장이 도래했구나. 너희들 내가 판 깔아줄게. 거기에 마음대로 올려서 개발을 해봐. 왜 그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걸 구글이 던졌을까요?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데이터를 게더링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개발자들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마구잡이로 붙어가지고 막 개발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리딩 컴프레이션이 됩니다. 리딩 컴프레이션 된다는 게 독해를 하는 거예요. 얘가 듣고 문장을 듣고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랭귀지 언더스탠딩, 각종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폭발적인 사고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18년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커먼 센스 컴프레션. 이게 뭐냐면 학습을 하다 보니까 한 분야만 학습을 하잖아요. 뭐 문학이든 뭐 영문학이든 어느 특정 분야인데 이걸 갖다가 판을 좀 다 키워봐. 구글의 큰 그림이었죠. 문학, 미술, 기술 다 거기다 데이터를 학습시키게 올려놓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왔냐면 GPT가 나옵니다. GPT가 인간이 만든 거대 지식 베이스를 학습을 시킴으로써 한 단편적이었던 부분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AI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제가 GPT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물어봤어요. 아, 정일국이가 건설에 이제 30년 있었는데 국토부 장관이 될 수 있어? 물어보니까 GPT가 네, 국토부 장관은요, 뭐해서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GPT한테 물어보면 애도 살라고 GPT한테 제가 정일국에 이제 국토부 장관 될 수 있니? 그러면 이미 국토부 장관이야. 정일국 장관님은 기존에 트랙이 있고 걔도 살아남으려고. 근데 그게 그 거대 판을 만든 AI 마피아들이 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거기 빠져들어서 데이터를 무한으로 제공할 수 있게 만든 판이 됐다. 이미 우린 중독이 됐다. 그러면서 AI는 급속도로 발전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그레이드 스쿨 매스. GPT가 나오면서 대학 시험에 컨닝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미국 난리입니다. 사진으로 찍으면 얘가 풀어주잖아요. 스마트 글래스 나오니까. 그 다음에 코드 제너레이션. 이것 때문에 우리 컴공과 학생들이 많이 울고 있죠. 기본적인 코딩을 GPT가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단순히 사람들이 컴퓨터로 학파했던 부분들은 얘가 미칠 정도로 이렇게 커간다. 근데 우리가 지난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년 동안 발전상이 있잖아요. 근데 AI가 바꾸는 앞으로 10년은 그 이상이 될 거라는 게 미래 석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물론 허구도 있어요. 요즘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국토부 장관 된다는 거는 GPT가 살라고 저한테 할루시네이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전 세계의 모든 돈이 일로 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산업에서 뭔가는 나온다. 어마무시하게 GPT가 진짜 획기적인 거는
2015년에 구글의 큰 그림이 컸다. 텐센플로 판을 깔아줬다. 오픈을. 누구나 들어가서 개발하고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 그게 획기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년 돼서 알파고의 등장, 세간의 관심을 끌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GPT의 등장. 얘가 나의 파트너가 되잖아요. 영적 파트너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면서 이제 급속도로 발전이 된다. 자, 그러면 AI 기술 발전에 따라 커지는 산업 문제 해결 범위. 이제 AI가 개발됐으니까 안전도 한번 해결을 해보자. 인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딥러닝은 아시죠? 우리가 학습을 다중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게 딥러닝입니다. 거기에 트랜스포머라는 건 뭐냐면 얘는 한 분야만 딥러닝 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었는데 다른 분야를 병렬로 놔둬도 학습이 되게 계속 학습하는 방법이 트랜스포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처음에는 언어 학습만 시켰어요. 이미지 학습만 시켰어요. 그걸 한 판에 다 올려가지고 우리 윈도우가 돈 벌듯이 플랫폼 안에 다 생태계를 만들어서 깐 다음에 너희가 원하는 부분만 거기다 올려서 쓸 수 있게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죠.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면서 얘가 이제 문제 해결이 커집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AI 에이전트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뉴스 들으실 거예요. 클로드 AI. 맥미니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얘가 자동으로 생각하고 결제하고 우리 주인님이 다음 주에 여름 휴가를 가실 거야. 스케줄을 보니까. 그냥 훔쳐보는 거예요. 내 데이터를. 그래서 지가 다 악어다 들어서 계약하고 결제하고 주인이 내가 $300 이상 하지 말라 그러면 $300 이하만 결제하면 되는데 최근에 내가 자아가 생겨가지고 뭐 $500, $1000도 막 지 맘대로 계약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초기 단계가 열리면서 산업 문제 해결의 범위가 커진다. 그럼 산업 안전도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기술을 안전 분야에 도입하는데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제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 엄격한 기준, 성능 속도. 안전에서는 매우 높은 정확도와 빠른 인지 속도를 요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AI 비전이에요. 사람이 쓰러졌어. 작업자가 쓰러졌어. 얘가 빨리 인지를 해야 돼. 근데 딜레이가 생겨. 그리고 딜레이에다가 현장에서는 통신 딜레이까지 돼버려. 그러면 사고가 났는데 쓰러지면 긴급 구조를 하든가 긴급 경고를 줘서 주변에 환기를 시켜야 되는 그런 딜레이가 생기면 안 돼. 근데 얘가 인식 속도가 느리면 안 되니까 정확해. 그리고 쓰러졌는지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지 오탐을 줄여야 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정확도가 높이 필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아까 구글이 판 큰 판에서는 데이터를 다 빨아들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오픈소스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 윈도우랑 똑같은 거예요. 응? 윈도우 처음에 다 공짜였잖아요. 지금은 11로 업그레이드하라고 청구서 맨날 보내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 데이터를 빨아들이는데 데이터가 있어야지 AI는 학습이 돼서 똑똑해진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산업안전 데이터 중 안전사고 데이터 비율은 1%에 불과해. 이 얘가 뭐냐면 우리가 추락사고 영상이 있습니까? 아까 붕괴사고는 우리 황 사무관이 보여주셨던 그거는 학교 주변에 방범 CCTV에 영상이 찍혀서 나온 거죠. 근데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에 대해서 영상이 있었냐고요. 그래서 스마트 안전기술이라는 게 19년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제가 현장에 블랙박스라는 개념을 깐 거예요. 여러분 현장 시작되면 이동형 CCTV 많이 설치하는 거 보실 거예요. 왜? 사고 영상이 있어야지 걔를 학습을 시켜서 AI 비전으로 예방도 하고 예지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사고가 나는지 원인 분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데이터는 1%도 안 갖고 있다. 그래서 19년부터 CCTV 깔기 시작해서 지금 사고 영상들이 담기고 학습을 시작했어요. 최근 2, 3년간. 그리고 범용 인공지능의 한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GPT가 하는 우리 뭐 포토샵도 해주고 그리고 내 엑셀 시트도 정리해주고 그런 거랑 범용적으로 사무고에 쓰는 업무의 툴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거랑
안전은 틀리다는 거예요. 아까 안전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 관리자, 그리고 사용자와 피사용자, 그리고 안전 불확실성, 행동, 예방에 대해서 기준. 그럼 너무 복잡한 게 데이터가 1%였듯이 우리가 컴퓨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언어로 전환돼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그게 현실이다. 그래도 우리는 AI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된다. 어떻게? 잘. 제가 정부 AI 투자 우선순위 보여드리면요. 산업 완전 AI 투자 계획은 전무한 상태예요. 전무. 아까 그랬잖아요. 재난이 발생되는데 왜 재난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해결이 안 되냐면요. 첫 번째, 정부는 사고가 발생되면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법을 만들어버려요. 법을 강화해요. 그럼 면피가 돼요. 그리고 재난이 아니고 사고. 그거는 누구의 원인으로 사고 났다고 끝내버려요. 그 두 번째, 안전 불감증. 나만 아니면 돼. 제가 퇴근에 졸업한 지 30년 됐잖아요.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가서 우리 학부생들, 대학원생들 실험실을 갔더니 입구부터 못 찾았어. 제가 그랬어, 후배들한테. 야, 너희들은 어떻게 이런 험악한 환경에서 일하냐? 모르겠대. 그런 환경인데, 그나마 AI 기술이든 스마트 안전 기술이든 정부에서 투자는 전무한 상태다. 일이 자율주행차, 첨단 바이오, AI 팩토리, 지능형 로봇, AI 반도체, 산업 안전에 AI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키는 뭔지 아세요?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 중심의 안전정책은 이제 한계가 왔어요. 중첩법 제 유튜브 채널 보세요. 제가 정부 관계자들 앞에 놔두고 당신들 정책 실패했어요. 국회 가서도 말씀드렸어요. 사고 난다고 두들긴다고 해결되냐고. 근본 원인부터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빼고 반복이 안 되게 하려면. 그래서 지금은 민간 중심의 실효적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왜? 민간이 왜 중심됐을까요? 사고 나면 들어가니까 중첩법에서. 아까 시설관리법, 아까 교육시설법도 제가 오늘 공부하러 왔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강제 규정이 없을 수 있지만 거의 건설공사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근로자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용자랑 그 발주한 분들은 책임에서 면피할 수가 없어요. 법이 그래요. 그래서 민간이 이제 해야 될 시대가 왔다. 자, 국토부는요.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현황은 국토부 얘기부터 할게요. 인프라 관리 주체는 국토부잖아요. 시특법에서. 자, 현황 노후시설물 증가 실효적 안전 관리 강화 필요하다. 23년 정자교 분당 사시는 분도 계시죠? 평원하던 정자교가 붕괴돼가지고 거기 지나가던 미용실 근무하시는 분들 사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점검한다고 분당에 있는 교랑 다 점검한다고 그 뒤에 뭐 얘기 나온 거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23년인데 불과 3, 4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노후 구조물이 증가하다, 폭증을 한다. 왜? 우리가 90년도까지는 고도 성장기였고 국가에서 GDP의 대부분은 국토 건설에 썼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못 써요. 복지 예산이 40%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인프라는 노후가 늙어버렸어. 거기에 대학 시설물 안전등급 40 이상 된 거는 C등급이 지금 35%예요. 근데 이 숫자는 관리한다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겠죠. 새로 신축을 하지 않으면. 학교 가보세요. 여러분 대학교에 오신 분들 많으니까. 지나다니면서 못 보셨죠? 균열이라든가 처짐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사면에 관심 있게 한번 봐보세요. 지금 현황이 어떤지. 그 현황에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토부에서 시특법이 성수되게 붕괴되고 나서 나왔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국은 우리가 새로 시공을 못하면 유지보수라도 잘해야 되는데
시설물 관리법마저도 없앴어. 그러니까 시설물 유지관리 면허가 있었는데 그 면허를 없앴어요. 왜? 전문건설 종합건설도 우리가 그쪽으로 해야겠다. 입김에 적용해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한 1000개 정도 돼서 협회도 있었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다?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라는 것은 시고 많은 건설이랑 틀려요. 교량을 준공한 후에 누수보수, 균열보수를 하는 전문 업체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공사하던 업체들이 들어가면 경력에, 트랙의 관리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황당한이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에 몇 번이고 저희가 개정에 대해서 요청도 드렸어요. 이는 전문 분야다. 근데 한번 바뀐 법이 바뀝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대안을 또 만들어냅니다. 자, 스마트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이라는 장르를 또 만들어 봅니다. 어떻게 하냐? AI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은 IoT 기술, 센싱 기술이죠. DTS는 광섬유 모니터링하는 기술이야. 그리고 드론 라이더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하여 시설물 안전 상태 점검 후 모바일 앱으로 점검 결과 입력 및 보수 요청 후 전문 스마트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에서 보수 보강을 진행하여 기본적인 안전성 확보 후 AI 시설물 안전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 시설물 유지 상태를 실시간에 안전 모니터링하면서 노후 구조물의 붕괴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워딩 길게 써놨어요. 그림을 쓰면 편한데. 왜 그러냐면 이것도 법안으로 가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넣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시설물 유지관리 장비는 원격 장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IoT, DTS, 드론, 라이다인데요. IoT 센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이 감지기라든가 우리가 누수 감지기라든가 계측이랑은 틀린 겁니다. 계측은 시방에서 정한, 법에서 정한 계측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스마트하게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기술 넣으려고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천차만별이고요. 계측이라는 건 법에서 정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에서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건설공사하는 사람들이 10대 계측은 어쩔 수 없이 하니까 하는 거고 그 외에 안전관리하는데 계측에 대해서 비용을 그 돈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스마트 안전은 비용을 낮춘다. IoT 기술을 적용해서 비용을 낮춘다. 두 번째 DTS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물의 안정을 시공할 때부터 우리가 뭔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넣어야 되지 않겠냐. DTS는 광섬유에다가 저희가 레이저를 쏴서 돌아오는 굴절을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온도랑 힘이랑 강도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드론 라이다. 드론은요, 아직까지 한계가 있어요. 드론은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저거는 무조건 공격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갖고 측량을 대체한다? 안 됐잖아요. 제트가 5차 때문에. 드론으로 교량시설물 밑에 들어가서 점검을 한다? 교량시설물 밑에 굴절차 타고 육안으로 봐도 안 보이는 게 균열입니다. 그걸 드론에다가 비싼 라이다 1,500만 원, 비싸게 하는 1억짜리를 갖다가 달아가지고 누가 점검할 수 있는 용자가 있습니까? 안 돼요. 근데 왜 드론이 들어오냐면 드론은 데일리 드론이 가능한 겁니다. 하루에 일정하게 떠서 우리 학교 시설의 사면이라든가 우리가 옹벽이라든가 지점을 표시하고 변이를 보면 X, Y 값에서는 1, 2cm 오차까지 또 보니까 이 토합을 받아서 붕괴가 되는 거지. 항공사진 찍으라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점검한다. 그게 어디 들어가냐면 댐 같은데 거대 인프라는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그리고 나이다는 잘 아실 겁니다. 나이다 갖고 저희가 긁고 다니면서 모니터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적용하는 단계지 실용화 단계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집중하고 있는 거는 IoT나 DTS 기술. 그리고 시설물 보수공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금 시설물 보수공사 학교 단위로 발주를 하실 겁니다. 지금 중처법은 5인 미만도 사고 나면 발주자, 사용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다니면서 보는 게 공사하는 거 보고 다니잖아요. 그분들 작업하면서 안전모 제대로 쓴 사람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위험하게 공사하는 보수공사들은 처음 봅니다.
저희 집 옆에 초등학교에 있는데요. 거기도 똑같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다 영상 찍고 사진 찍어서 제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어요. 안 바뀌어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진다? 관계자. 뭐 대학 총장님이 중처법으로 들어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설 관리하시는 담당 책임자분은 보통 수사가 6개월 이상 진행됩니다. 그리고 결과 나오기까지 200일이거든요. 거기 한번 갔다 오시면요, 멘탈 깨집니다. 그랬더니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용해서 보수공사의 위험을 저감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스마트 시설 유지관리의 하자 닥터 앱이라는 걸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보급을 하냐면, 우리가 균열 누수 보수공사를 시켜요. 유지보수 업체 와가지고. 그러면 그 업체한테 받는 거는요, 사진대지를 받습니다. 사진대지. 근데 배수로라든가 우리가 옹벽 긴 면에 대해서 스테이션이든 위치를 갖다가 수기로 그 컴퓨터로 뭐 작성해서 보내준다 그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관리가 안 되니까 내년에 보수공사 때 또 한 대를 또 보수하고 있더라. 비용 낭비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GPS 기반의 위치를 갖다가 자동으로 매핑을 해서 자, 사진대지가 완성되게, 그리고 점검자도 완성이 되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대학교 옹벽이다 그러면 25년 6월에 점검한 거랑 26년 6월에 점검한 거를 그 위치에 가서 QR코드를 박아놓거든요. 중요 지점에는. QR코드요. 생성기 있어요. 그 아크릴판 하나 박아놓은데 딱 찍으면 얘가 작년 보수 현황이랑 올해 해야 될 내용까지 같이 뜨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야지만 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두 번째, 보수작업자 안전관리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시설물 보수교과를 DB를 작성해서 시설물 관리법, 식특법에 관련해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는 FMS랑 연계를 자동으로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다 등재하는 거 다 일일이 수동으로 해서 자동으로 연계해서 데이터가 쌓게.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 안전 예방 점검 리스트들이 결국 보고서를 자동 작성해드립니다. 이거는 AI 기능도 아니에요. 앱에서 구현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AI 기능이 들어가는 거는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자동 솔루션을 개발해가지고 유지보수에 중복되게 보수공사를 하거나 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또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작업자들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사고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관제 솔루션을 넣어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FMS를 자동 연결을 하고 있다. 자, 유지보수 시공 안전관리. 이 내용만 설명해도 2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실족 추락사고 예방. 고소작업 하잖아. 잠깐만. 자, 우리가 천장 작업할 때 이동식 비계라든가 말비계라든가 제 노트북에 그 자료 보고 책 자료 보고 가세요. 고소 작업하면 안전고리 걸어야 되는 거 아시죠? 대학 시설물도 천장부 작업할 때 고소 작업차 올라가잖아요. 그 작업차에도 안전고리를 걸어야 돼요. 고소 작업할 때. 근데 여러분 가서 보세요. 작업하시는 분들. 말비계에서 이동식 비계 고소 작업차에서 안전고리 걸고 하는지. 안전모드 안 쓰는데. 그래서 스마트 안전고리는 뭐냐면 고소 작업에 들어가서 안전고리를 걸지 않으면 경고 알람이 뜨는 건 1차적인 거고요. 저희가 3세대까지 나왔어요. 3세대는 뭐냐? 한번 뺐다가 뽑아보세요. 3세대 안전고리는 뭐냐면 안전관제 앱에서 위치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이 작업자가 A동에서 작업하기로 돼 있으면 A동에 간 거를 확인이 되게 트래킹을 해요. 그리고 고소 작업에 들어가서 안전고리를 걸고 있는지 안 걸고 있는지도 확인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고소 작업차에서 떨어지거나 고소대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판사 앞에 가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형 CCTV 영상이 있어서 이 사람이
불안정한 행동에서 떨어졌다는 증명할 수 있으면 되지만 그렇게 이동의 시스템에 다 깔 수가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3세대 안전고리는 저희가 이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대에다 걸고 떨어졌는지 걸지 않고 떨어졌는지 DB를 분석할 수 있게 백단에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블랙박스 기능을 넣어놨다. 왜? 중첩법 생겼으니까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두 번째, 개구부요. 뚜껑 다 열어놔. 작업팀 오면 덮개 덮어놓으면 왜 열까요? 바쁘니까. 닫아야 되는 게 깜빡하고 가요. 자기는 바쁜 게 이러고. 거기에 실족하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개폐공호기를 붙여가지고 경고가 울려서 닫을 수 있게 만든다. 두 번째, 전도붕괴 사고. 아까 사면붕괴 얘기 나왔죠. 사면, 아까 그 상도 유치원 건설업자가 지중변직에 넣어서 계측 관리를 했어야 돼요. 근데 안 했잖아요. 형식적인 형만 했지. 법에서 일정 시설물 이상 되는 것만 지중변직에 넣으라 그러니까. 그럼 흑막이병망한 거야. 그리고 그 집안조사만 하고. 그러면 지중변직에는 그것도 문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감독관한테 데이터를 보고하는 법에서 정해놓은 게 그러니까 중간에 실시간 모니터링 안 돼요. 그 기술이 있어도 돈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개발했냐면 아까 변이 감지기예요. 딱 붙여놓고 셋업을 눌리면 변이가 생기면 경고 알림 되게 1차. 거기에 진동 센서를 달아가지고 옹벽에 붙여놓으면 진동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저희가 이거는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0.2도 0.6도는 현장에서 공사 중에 진동이고 그 이상에서 1차 크립, 2차 크립을 갔을 때 경고 알람을 줄 수 있게. 얘요 30만 원짜리입니다. 아까 지중변이게요 7천만 원입니다. 그게 스마트 안전기술이라는 거예요. 계측이랑은 다른 겁니다. 하지만 얘가 정확할 수는 없죠. 여기 밑에 초록색 이렇게 달린 게 뭐냐면 배터리예요, 배터리. 6개월 동안 저전력으로 하더라도 6개월 동안 그걸 누가 올라가서 또 배터리 교체를 할 겁니까? 충전을 하고. 그래서 배터리 팩을 달아놓은 거고. 저희가 이제 또 아까 지식 화재 사고 예방에 있어서 유해가스 측정기라든가 이동형 AI 화재 감지 시스템도 있어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기술, DTS 기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설 현장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동전기 양생물.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안 돼요. 겨울에는. 왜? 기온이 낮고 얘가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고 온도가 높아야지 콘크리트 양생이 돼서 압축 강도 80% 이상 나오는데 그거를 갖다 나중에 공시체를 갖다 시험실에서 유사하게 만들어 깬다고 해서 똑같냐고요. 현장에 있는 거랑. 겨울에 이렇게 외부에 노출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게 뭐냐면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때 광케이블을 넣어가지고 온도를 갖다가 라인을 측정을 하자. 그래서 DTS라는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양생 모니터링 기술을 넣었는데 죄송합니다. 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거예요. 건설사에서 안 해. 왜 안 할까요? 건설사는 공기가 돈인데 시방에서 겨울에 2주 존치하고 동발이 철거하라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얘를 깔아놓으면 이 지금 70m 되는 이 바닥 슬라브에서 온도가 다 일정 기준이 안 올라가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2020년 2월 광주 붕괴됐잖아요. 제가 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얘는 시공 중에 깔아놓으면 콘크리트 양생 모니터링 온도, 휨, 강도까지 레이저 광케이블로. 여기 인트로게이트가 그전까지는 일본 기술이었어요. 일본 애들은 기술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예요. 이런 구조물 관리에서. 근데 얘가 문제는 뭐다? 비싸다. 근데 국산으로 개발을 해냈습니다. 근데 수요가 없어.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설비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랑 하이테크 팹 설계에 이런 기술 적용을 하고 있어요. 배관이 있어요. 플랜트에. 배관이 있는데 수십 킬로가 되죠. 거기에 어느 부분이 누수가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걸 갖다 뭐 열화상 카메라 다 찍고 다닐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관이 있으면 밑에 DTS 케이블을 쭉 밑에다 깔면 누수가 되면 그 부분의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만 어느 지점인지 특이할 수 있으니까 얘를 깔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건물에 시공할 때는 양생물 했더니 준공후에도 콘센트처럼 빼놔가지고 이 건물에 헬스 모니터링까지 하는 거예요. SH까지. 그거를 일본에서는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안 하고 있다. 왜? 우리 지진 걱정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시설물 유지 관리도 가능하다. 자, 크랙 모니터인데요. 이거는 들으셔야 돼요. 관리자분들은. 우리가 균열이 일상적인 경우에 0.3mm에서 얘가 관리 균열이 있고 그 이상 진행되면은 구조 균열이 구조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균열이 생기면 즉시 보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관리 균열도 세월이 노화되면서 지나가면서 구조물 노화되면서 커지잖아요. 그거를 그 균열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옹벽 가면 재건축하기 전에 아크릴 게이지로 균열 게이지 붙여놓은 거 있을 거예요. 육안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량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점거 굴절차 들어가서 하는데 하루 일대가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거는 크랙몬이라는 IoT 센서죠. 균열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센서를 달아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균열에 변이가 생긴다. 우리가 관리 규정, 우리가 어느 규정 안에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 그건 계속 모니터링 되고 일정 이상 균열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 알람을 줘서 위험 대응을 할 수 있다. 동영상이 클릭 안 되는데 넘어가고요. 그래서 시설물 균열 관리의 모니터링 사례인데요. 노원구청에다가 크랙몬을 달았어요. 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시설물, 구조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건설 현장의 구조물, 그리고 SH공사도 노후주택에다가 달아서 뭘 하고 있냐면 그 균열의 사이즈도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균열을 품고 있는 구조물의 위치, 형상, 거기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같이 매치가 돼서 쌓이고 있다. 그래서 얘는 최소 2, 3년을 관리하면 우리가 어떤 균열에서 위험 이상을 할 수 있는지 예측을 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쌓고 있는 단계입니다.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 균열 감지 크랙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열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온도, 습도, 강수량까지 모니터링하는 센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일날짜 균열가를 수축 팽창이 됐는데 보니까 온도가 상승하면 콘크리트는 팽창을 하니까 균열이 줄어들고 추우면 균열이 늘어나고 그런 상관관계를 보이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겨울, 여름, 가을 수축과 변화인데요. 강수량 따라서는 균열은 크게 변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온도, 겨울철, 여름철의 균열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패턴을 계속 학습을 시켜서 이 학습시킨 크랙몬을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량에도 붙였지만 중부 이남 지역이랑 중부 이웃 지역이랑 북쪽으로 가는 지역은 또 온도가 틀리잖아요. 거기에 맞춘 알고리즘을 또 넣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AI를 만들 수 있는 학습 데이터가 지금 계속 쌓고 있다. 자, 이제 재미없는 얘기로 계속 왔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웃고 시작해요. 1년에 한 30에서 50회 이상 강의를 하는데 웃고 시작하는데 마지막에는 얼굴이 찌그러져요. 왜? 가르쳐야 되니까. 안전이 이렇게 중요한데. 저도 웃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재 사고 얘기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이거 잘 아시죠? 이거 물류창고 화재예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대전 안전공업 화재 나와서 23명 사망한 것도 봤잖아요. 아라셀도 마찬가지고. 그 샌드위치 판넬 얘기 들어가면 어디까지 넘어가는지 아세요? 2007년 시랜드 화재 사고 우리 그 사무관님이랑 다 우리 선배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 5, 6살짜리가 여름 캠프에 갔다가 샌드위치 판넬 가건물에서 소방차 진입도 안 되고 불법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사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난리가 난 거야. 샌드위치 판넬을 없애야 된다고 정치인들이. 그래서 법을 개정을 했어요. 샌드위치 판넬은 건축물을 못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법을 개정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거지. 건축 자재업체 하는 사람들이 다 민원을 치니까. 그 다음에 슬금이 바뀌었더라고. 처음에는 1급 난연자재로 못하, 또 다 만들게 했다가 나중에 슬금 바뀌어서 특수목적, 가시설, 공장, 창고는 샌드위치 판넬이 가능하다. 물류창고 창고잖아요. 샌드위치 판넬 화재 나면 대형 사고로 나는 거 아시죠? 이걸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이 샌드위치 판넬은 화재 진압이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천에서 물류창고 화재 3번 났고요. 사망자만 70명입니다. 다 잊어버리죠. 아까 우리는 집단 망각증을 갖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샌드위치 판넬을 못 바꿔요. 이만큼 값싸고 좋은 건축자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공방법을 좀 바꿔보자. 이런 판넬 구조가 들어가는데 지금 대학교에서 가장 취약한 데가 연구시설이에요. 실험도 거의 다 샌드위치 판넬로 공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건설 공사 중에도 화재가 나서 대형 사고로 일어나잖아요. 탈출구를 못 찾으니까 유독가스 나와서. 그래서 제가 건축학회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2020년에 샌드위치 판넬은 한쪽 면을 공사 중에는 열어놓고 공사가 끝나면 닫자. 왜 그랬냐면 화재가 났을 때 모든 연기랑 유해가스가 다 사방으로 올라가니까 탈출구가 없어요. 안전한 세이프티 존이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한쪽을 열어놓으면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공부하십니다. 유치학과에 CFD가 있잖아요. 빠져나가면 한쪽은 안전존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그걸로 대피할 수 있게. 건축학회에서 발표를 하니까 기가 막힌 방법이다. 그 국회의원들도 맞장구 쳤어요. 국회 세미나니까. 그러고 나서 법 바뀌었습니까? 못 바꾼다 그랬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화재를 빠르게 감지해야 돼. AI CCTV 화재 감지 안 돼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수준밖에 안 돼요. 학습된 데이터 수준이. 최소한 3학년 정도 돼야 된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선배님, 후배님들 건설 현장 가서 아니면 주변에 가서 얘가 연기인지 화재 연기인지 아침에 연문지 흐려가지고 수증기 꼈는지 분간 안 되잖아요. AI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직 학습이 안 됐으니까. 최소 3학년 정도 돼. 1학년 수준인 게 뭐냐면 1학년은 선생님이 끝나고 나서 신호등 앞에서 손 들어. 차가 올 때, 갈 때 손 들고 불 박혔을 때 건너가라니까 차가 와도 그거 가.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깜빡깜빡 거리는데 차가 진입한다? 얘가 AI가 있잖아요. 걔는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아니라 생성된 AI, Human Intelligence, HI라고 하는데 걔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떼어올 때 졸라게 떼어가면 사고 안 날 거야. 그 정도 돼야지만 이게 화재 연기야, 연무관, 화재 불꽃이야. 구별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안은 뭐냐면 열화상 카메라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 변화를 색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 면에다가 다 찍고 있으면 뎁스가 구별이 안 돼요. 다 평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가 외부에 있는 철판이 올라가는 건지, 온도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화재가 나서 목재 화재가 나서 올라가는지 학습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열 온도만 표시해 주잖아요. 그래서 트윈으로 단 거예요. 거리감을 느끼고. 그래서 20m에서 40cm의 객체를 저희가 학습을 시켜서 얘가 외부에 있는 철근 판넬이 올라가는 온도인지 아니면 화재가 나서 급속도로 올라가는 학습시켜서 CCTV를 넣었다. CCTV 안에다 같이 넣었다. 그래서 현장에서 CCTV 듀얼 카메라 AI 열화상 비전으로 불꽃이 감지되면 저희가 CCTV는 작업팀마다 다 한 대씩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권고를 해드려요. 왜? 현장은 작업팀마다 비상 연결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CCTV 연동되니까 불꽃 화재 감지가 됐을 때 모바일로 관제앱이 떠요. 그러면 우리 관리자분들이 앱을 깔고 있다가 불꽃
경고 알람이 떴어요. 그럼 내가 여기 지하까지 막 뛰어내려갑니까? 아니잖아요. 앱을 여세요. CCTV가 있으니까. 열면 연기가 막 뿜뿜 올라오고 있어. 그러면 연동된 CCTV에다가 경고 방송을 눌러요. 그러면 이 작업팀에 CCTV 연동됐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대피하십시오. 경고 방송이 나와요. 그럼 대피하라는 거지. 화재 사고의 제일 중요한 거는 신속 전파, 긴급 대피가 행안부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피를 하는데 어디로 한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세이프티 존이 있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대피할 거 아닙니까? 대피를 하는데 연기가 몰린 데로 가면 지식사고 당하잖아요. 그래서 대학 시설물든 큰 시설물든 대형 구조물 공사든 저희가 얘기하는 게 SOP 만들어서 해라. 스탠다드 오브 이거 그냥 비상 대피 훈련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영화관 가면 팝콘 먹고 앞으로 차지 말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상군이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거의 탈출 계획을 안전한 대로 확보를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거는 법적 의무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열화상 카메라가 이제 개발되어서 하더라도 우리가 또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국토부에서 2천억을 들여가지고 6년 동안 스마트 건설 국책과제를 했고 거기에 450억을 삼중종 스마트 안전에다 집중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거의 200개 기관이 참여해가지고요. 그러잖아요. 누구나 계획은 있다. 터지기 전까지. 타이슨이라는 얘기죠. 과제가 이래요. 현장을 360 카메라를 찍고요. BIM이랑 현장 사진이나 3D로 매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위험관리지역 및 비상 탈출 계획을 BIM 도면상에다 표출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BIM 위험도 맵을 구축하고요. 메타버스 안전교육으로 VR 안전교육으로 원격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화재 발생 시 우리가 비상대피 계획도에 따라서 훈련을 해서 탈출을 하자. 그리고 근로자에 따른 스마트 워치를 제공을 하자. 삼성 갤럭시 5입니다. 저희가 이제 근로자들한테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고 나서 관리자 안전계획 앱에 알람이 뜨고 계획 좋죠. 200억 중에 이 분과만 70억을 들여서 이걸 했어요. 이거 현장에 쓰겠습니까? 메타버스 제가 아픈 손가락인데 VR 안전교육도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돼요. 근데 여기 과제에서 한 가지 딱 아까 이거 듀얼 카메라는 열화상 카메라는 적용하는 거 아까 들으셨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19년부터 이동형 CCTV 현장에 깔았잖아요. 제가 사고 원인 하려고. 그러면 사고 영상들이 누구한테요? 한문철 TV의 한문철이처럼 저한테 와요. 그 영상을 보니까 화재 사고는 대부분 자재는 1층 필로티에다가 쌓아놓잖아요. 딱 두 가지 영상을 설명드릴게요. 하나, 자재가 있는데 뒤에서 연기가 나. 근데 작업자가 와요. 그럼 연기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이야, 위험해, 대피해, 전파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재를 갖다 살살 옮기고 있어. 자기 자재 탈까봐. 그런 동안 화재는 어떻게 된다? 급속도로 확산하죠. 그걸 왜 그러냐 그러는데 영상을 제가 국토부 가서 보여드리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 그랬어요. 건설 현장은 다 남입니다. 우리가 동료라서 아까 직원들이라서 기숙사에서 화재 나면 다 두들기고 다니는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 것만 하고 와. 그래서 아까 뚜껑 열어놓고도 안 닫고 가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오시는 분들이 40에서 50%예요. 일일 작업자들이. 전파가 안 돼서 늦장된다. 두 번째, 건설 현장의 화재 사고의 원인 제공자는 현장에서 사라진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까 공사를 하다 보면 슬리브라는 게 있어요. 배관들이 플로어에서 하나씩 둘씩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용접을 해야 되잖아요. 용접을 하면요. 현장 가서 용접 한번 보세요. 칙 하는 우리 조선소 용접 아닙니다. 파이어 댄스다. 불꽃. 막 불꽃이 튀어. 그러면 옆에 슬리브는 밑에 끝까지 구멍이 뚫렸으니까 방화포를 덮어야 되잖아요. 그거 덮고 작업할까요? 안 하고 할까요? 100%안 덮고요. 왜? 덮고 이거 하고 언제 해요? 나 빨리 해가지고 오늘 3개
블럭해야 되는데 안 덮고 해. 그러고 가. 슬슬 삼소통이랑 그거 끌고. 그러고 나서 영상에는 그 슬리브 배관에서 검은 연기가 쓱 올라와. 그래서 건설 현장은 소화기 뭐 그거 안 된다. 제가 이제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개발했냐면 이 긴급 음성인식. 인간이면 위급 상황에서는 비명을 지르더라. 이게 뭐냐면 서초구라든가 저기 등산로 주변에 비상벨이 있어요. 여성 안심기각길. 거기 보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음성 인식이 돼서 119, 112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우리 GPT 쓰듯이 제미나이 쓰듯이 된 게 아니고요. 여성 목소리 500명을 녹음을 해서 학습을 시켰어요. AI 학습. 그러면 우리가 건설 현장 화재 사고는 어떻게 한다? 얘를 갖다가 건설 근로자 500명의 목소리를 녹음시켰습니다. 아! 위험해! 불이야! 대피해! 상국어도 했어요. 그래서 500명은 스타벅스 커피 쿠폰 줘가면서 녹음을 해서 완성을 시켜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다. 네. 지금 이게 동영상 플레이가 안 되는데 음성 인식이 돼서 경고 알람이 뜨는 거예요. 저기는 이제 이동형도 되고 아까 이제 벽에다 설치하면 다 무선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라. 자,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위험성 평가. 아까 우리 교육시설법 보니까 전문 안전관리자가 배치되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교직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AI 에이전트를 개발한 거예요. 학습을 시켜. 그래서 얘가 사진을 찍으면 여기에 위험사항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레포트까지 써서 하는 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완벽할까요? 지금 저희 목표는 지금 2년째 개발하고 있는데 건설 안전관리자 3년차 수준까지는 왔어요. 근데 건설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최소 몇 년이 돼야 되냐면 10년은 굴러야 돼요. 그래야지만 현장을 보고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생기고 레포팅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3년짜리까지 학습시켰어요. 근데 아까 미친 AI가 발전하듯이 우리도 데이터가 많아지고 학습을 하고 돈을 들이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대학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진만 찍으면 이 지금 현장의 문제점, 비상 대책 계획, 그리고 보수 계획까지 자동으로 레포팅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 그게 AI의 올바른 기술 투자다. 그걸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냐? 일도 안 하고 있다. 누가 하고 있나? 민간 개발사들이 하고 있다. 왜? 사고 나면 우리 감옥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존의 방법으로 스마트 안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감사합니다.